데일리 브리핑.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뉴스로 전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첫 주 6일 동안 여세 동안에 무려 3,000명이나 체포를 했다는데 이건 뭐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이스라는 것이 이제 이민세관 집행국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네. 국토안보부 산하 아이스가 X라는 옛날 트위터 계정에 매일 오늘 몇 명 체포했는지, 그다음에 몇 명의 수감자를 인수받았는지 이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어제 밤에 나온 일요일 하루에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이 956명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상 최고치였는데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된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에 593명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최고치였는데 그거에 2배나 급증을 시킨 거기 때문에 아하. 얼마나 지금 대대적인 이민 불법 체류자 단속 체포와 또 추방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요. 1월 26일 956명, 또 1월 24일 금요일 하루 593명, 23일 목요일에 538명, 이제 토요일이 가장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적었었는데 286명. 그 다음에 이제 공표하기 전에 21일 그 취임식 다음 날부터 사실 그 추방 작전이 펼쳐졌거든요. 그때 반나절하고 22일 요 하루에서 한 33시간 동안 이틀에 걸쳐 5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통계를 아마 그때 공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2,850명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 숫자에 500명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3,000명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단 엿새 동안 체포한 것으로 이제 관측이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디테이너 수감 중인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추방 대상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을 1년 이상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병을 인수받았고 바로 추방해버리는 그런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과정도 상당히 같이 공표를 하는데 한 1,800명을 이 신병을 인수받았거든요. 네. 이 인수받으려는 사람들이 한 5,000명은 되는 모양입니다. 수감자들이. 어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공표를 한 인수발을 받았다고 이제 6일 동안 한 것이 바로 이제 1,800명이고요. 이들 중에서 이제 일부를 벌써 추방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 또 추방 작전이 지금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어제 갑자기 늘어난 것이 일본 타자 타겟으로 삼았던 곳이 시카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시카고가 이제 기밀이 이제 사전이 누출됐다는 이유로 좀 늦춰졌는데 어제 일요일에 시카고를 집중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시카고를 단속하는데 여기에는 아이스뿐만 아니라 또 국토안보부 산하의 CBP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국경 순찰 때도 CBP 소속이고 또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 입국 심사하는 사람들도 CBP 소속입니다. 임무는 좀 많이 다르지만은 CBP에서도 이렇게 국경 순찰 때 말고 내부 이민 단속까지 동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미 전해드린 대로 FBI 연방수사국, ATF 알코올 담배 총포국, DEA라는 또 무시무시한 마약 단속국이 있거든요. 거기 또 이 도망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연방 마샬입니다. 또 이제 죄수를 호송하는 임무도 마샬이고요. 심지어는 연방 교정국
프리즌 담당 직원들도 총 출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이른바 그 피난처 성역 도시라고 불리는 시카고에서 일요일 하루에 모두 총 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하시면서요. 수감자들의 신병을 인수받아 추방하는 작전도 시작됐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한 압박을 넣다가 이걸 또 이제 맨 처음에는 미국이 추방한 콜롬비아 출신 한 200여 명의 인수를 거부했거든요. 네. 또 C-17 수송기 2대를 보냈는데 착륙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해갖고 25%의 콜롬비아 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일주일 안에 50%로 올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고요. 또 콜롬비아 정부 관리들에게 발급한 비자를 다 무효화시키고 또 보고타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을 일단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일요일부터 중지를 했다니까 상당히 아주 발빠르게 여기에 콜롬비아 대통령이 손을 든 겁니다. 네. 지금 콜롬비아가 그래서 다시 이 미군 C-17 군수송기에 한 200여 명을 태워서 보내오면은 이를 착륙도 허가하고 또 이제 인수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어제 밤에 이제 그런 입장을 알려왔기 때문에 일단 관세 부과는 유예가 되고 비자 취소나 비자 발급 중단도 유예가 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만큼 트럼프 추방 작전에서는 가차없이 관세 카드니 뭐 비자 카드니 여러 가지로 아주 특히 그 중남미 국가 출신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대응해서 받아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병을 인수하는 이게 왜냐하면은 수감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인수받아갖고 추방하기가 가장 쉽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감자들을 인수를 받는데 사실은 이전 행정부에서는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체포해서 추방하는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석방하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아이스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난처 성역 도시들에서는 그것을 협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텍사스와 같은 적극 협력하는 그런 도시들에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신병부터 인수받아갖고 이들을 위주로 해서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적으로도 한 500명 정도는 이제 추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처음에 받아준 곳이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의 C-17 군수송기 석 대가 갔는데요. 한 대당 80명, 두 대는 이제 80명씩 160명, 또 한 대는 105명을 태우고 갔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과테말라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과테말라에 도착을 해서 이미 가장 먼저 이제 추방된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이 멕시코였는데 멕시코는 항공기로 보내는 것은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거부하는 사유는 어떻게 미군 수송기가 들어오느냐, 이건 주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거는 어느 정도 바로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제일 그 큰 교육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스에도 그 수송기가 있거든요. 네. 네. 추방자들을 갖다가 나를 수 있는 수송기가 그거보다 이제 미군 C-17 그 수송기보다는 좀 규모가 작겠죠. 이게 10대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대나 운용하는데 배합권에서 즉각 4대를 그러면 아이스 소속의 수송기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받아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갔는지는 이제 확실치는 않은데 한 50명씩 태우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4대면은 50명에 한 200명 정도를 멕시칸 수감자들을 중심으로 아마 멕시코로 송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근처에서는 바로 이제 그 버스나 그런 것으로 바로 이제 멕시코 쪽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다시 송환하는 그런 작전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멕시칸 추방자들은 뭐 아직 그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명을 6일 동안 이제 수감자들 중에서 신병을 인사받았다고 그랬는데요. 23일부터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3일에 373명, 24일에 449명, 21명, 26일에 554명, 그러니까 한 1,800명 정도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500명 추방했다고 그러면은 나머지를 지금 거의 매일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추방 작전도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군 수송기로 수송원 이렇게 보내는 게 뭐 저도 수송기 타봤습니다만은 그거 좀 시끄럽고 춥고 좀 그거 같긴 합니다만은 그게 또 무슨 인권과 관계가 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또 그렇게 보내면은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쪽 뭐 주장도 인권도 좀, 그렇고요. 네. 이제 자국민들을 갖다가 너무 형사 범죄자 취급을 모두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자국민들을 다 범죄자들로 취급을 해서 그렇게 같이 보내느냐. 그다음에 군 수송기가 들어가는 거는 허가가 없으면 그건 주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멕시코에서 우선 거부를 했다가 그러면은 아이스 같은 민간, 어떻게 이제 정부 부서지만은 군옥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으로 그럼 보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허용을 한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뭐 첫 한 주 동안 엿새 동안에 무려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이 체포를 했고 추방을 했는데 이번 그 체포 작전 추방 작전이 예전과 무슨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일요일에 또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 LA 지역을 방문하기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와 이제 LA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항에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추방 작전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006일 동안 이 3,000명 체포한 거에 다소 실망했다라고 지금 이민 당국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백악관에서 뭐 추방사령관, 국경총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톰 호먼이라든가 스티븐 빌러나 또 부랴부랴 아이스 지부에 이거보다 훨씬 더 가속 페달을 밟아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일요일에 1,000명 가까이 이제 953명을 체포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앞으로 아마 오늘부터는 1,200명에서 1,500명까지 체포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백악관과 아이스는 분명히 뭐 이건 이제 명확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지부별로 할당을 해주는 이민 쿼터,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단속 체포 쿼터를 내린 거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쿼터가 이제 설정이 되면 상당히 지금 그 일선에 있는 그런 기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마구잡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스템에 있는 사람 신상 정보 들고 한 명 한 명씩 체포하는 이런 작전은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할당된 쿼터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각 지부가 지금 아이스 지부가 26개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26개 지부당 75명씩을 체포해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다 보면은 이 하루 쿼터, 뭐 쿼터라는 말은 뭐 부의를 한다고 그래요. 항상 이 쿼터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은 공식화되면 상당히 또 논란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쿼터는 아니라고 뭐 false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지부당 75명씩을 체포해서 통계 합계로는 하루에 1,200명 내지 1,500명은 체포하라. 그래야지만 이게 대략 그 구상하고 있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은
한 해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을 체포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민 쿼터라는 말까지 불법 체류자 단속 쿼터까지 설정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는 그야말로 또 다른 양상을 띌 게 분명합니다. 무차별 단속인데 이미 그런 법적인 그 조치를 다 해놨거든요. 학교, 교회, 병원 이건들은 센시티브 에어리아라고 해서 민감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민 단속을 불체자 단속을 이제 자제하는 그런 지역으로 꼽혀왔거든요.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다 체포할 수 있다. 이런 그 명령이 국토안보부 이제 장관 대행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는 지역도 그러면 이제 아파도 불체자 신분이면 병원에도 못 가고 아이들도 학교에도 못 보내고 그런 그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쪽의 민감 지역의 대대적인 단속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아마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다음에 우선 형사범죄자들을 체포하더라도 같이 살고 있거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족, 부인, 뭐 남편,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 어머니, 할머니도 있을 수도 있고 어린 자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신분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면은 같이 체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형사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같이 불법 체류자들은 일단은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체포가 되고 미국 시민권자 자녀만 이제 아마 체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임시 디텐션 센터에서 아마 같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추방의 시기만 조금 달라질 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범죄자들이나 또 2년이 안 된 그런 불법 체류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들은 신속 추방할 수 있거든요. 추방 재판 없이 바로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부터 이제 추방을 하려 할 것이고 왜 2년이 안 된 그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시절에 1,000만 명이나 이제 불법 입국한 사람들 붙잡았다가 미국 안에서 풀어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이든 정책 뒤집기 180도 뒤집기이기 때문에 그들부터 바이든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부터 추방을 하겠다. 이런 네. 그런 작전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성역 없는 그런 이민 단속, 체포 누구나 체포될 수 있고 불법 체류 신분이면은 추방의 시기만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네. 아주 매우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주 그 6일 네. 동안 3,000명 체포됐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체포가 됐나요? 주로? 우선 대체로? 뭐 미국 내 도시 중에서는 한 20여 곳 지부별로 아마 다 했다고 할 수 그러니까 있고요. 직장을 로스앤젤레스는 아마 그런 소식이 없죠. 네,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럼 직장을 급습을 한 건가요? 산불 때문에 산불 때문에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산불로 뭐 지금 엄청난 그러니까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민 단속을 해봤자 불체자들을 잡아내기도 좀 어려울 것이고요. 네. 제가 그러면 궁금한 너무 네. 눈물도 없다고 그런 소리는 안 듣겠습니까? 그렇죠. 궁금한 거는 네, 그 다음으로 지역이 아마 남겨두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이 어딘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직장인지 집인지 아니면 지역은 뭐 길거리인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보스턴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보스턴 원래 시카고에서 일본 타자였다가 그게 이제 누설되니까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다음에 뉴저지 뉴욕. 특파원님 제가 뉴욕, 궁금한 거는 도시가 시카고. 아니고 그게 집인지 아니면 직장인지 아니면 학교인지 뭐 병원인지 그 장소가 궁금해서요. 그 아까 민감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는 않고요. 것으로 네. 보이고요. 네. 우선은 일터 단속이 있었습니다. 일터 단속이요. 뉴저지 뉴욕에서는 그래 3명 잡으려고 저걸 레스토랑을 뒤졌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법 체류자 2명 잡고 1명을 잡았는데 이 미국 시민권자인 참전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정보를 갖고 뒤져도 잘 안 되는데 무차별 단속이면 별의별 사연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아이스가 공개한 사람들 체포자 그 사진까지 나오고 어떤 혐의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불법 입국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올 때는 합법 비자를 갖고 왔다가 오버스테이하는 그렇죠. 필요 시한을 넘기는 눌러앉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어제 본 것만 해도 두세 사람은 오버스테이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걸리면 무조건 이게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네네. 뭐 이 사정 봐주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다음에 네네.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자들도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 다닐 때에도 운전면허증이나 뭐 여권이나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계셔야 되는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미국 시민권자들이면은 이제 시민 카드 여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책 북으로 된 거는 갖고 다니기 좀 어려울 테니까 예. 카드 여권 어제 신청해 보니까 $30를 받던데요. 네. 그래도 받아서 그거라도 도지를 하고 갖고 있어야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대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실제 만남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TV 중계를 볼 때는 지난 수년 동안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지만은 게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피력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지원을 약속하고 금세 헤어졌습니다. 또 중국발 기술 충격이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오늘 아침 미국 자본시장 전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인공지능 AI 업체 딥시크가 개발한 챗봇이 이 미국 업체가 개발한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뭐 뉴욕 증권시장은 지금 폭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 지금 뭐 어딥니까 이 저 미국의 AI 회사가 뭐죠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도 안 나네. 네? AI. 네네.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지금 뭐 정신,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의 만남. 또 트럼프 대통령과 게빈 누굽니까 캐런 베스 캐런 베스 LA 시장과의 만남. 아주 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저런 느낌이었었는데 어땠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오기 전까지 서로의 그 긴장감 굉장히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했고 또 연방정부 지원엔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 나타냈었죠. 그리고 뉴섬 주지사는 그렇게 주 정책 변화에 따라서 연방 지원이 결정된다는 것에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일 아침까지만 하더라도요. 날선 비판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남가주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가 실제로 만날까 그 부분도 심지어 불정확했습니다. 초청을 안 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보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는 실제 만났고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두 리더가 직접 대화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비교적 짧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위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는 LA 국제공항에서 회동했는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종종 공개적으로 뉴스컴 이렇게 비웃은 뉴섬 주지사가 활주로에서 자신을 맞아준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요. 이 둘은 따뜻한 포옹까지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마 연방정부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 필요하지 않다면 뭐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뉴섬 주지사는 그 네이비색 정장 자켓을 입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어깨를 두드리면서 연방 정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들을 처리하겠다, 이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항에서 만났죠. 네네. LA 국제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도착하니까
이제 한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혼자서 이제 맞았는데 마중을 나간 거죠, 한마디로. 마중을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오라는 소리도 없었지만 간 네. 거죠. 네. 네. 근데 그건 뭐 잘했다고 봐요. 네. 네, 잘했다고 보여주는데, 야,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재킷이라도 걸쳤지만은 이 사람은 완전 청바지에 말이죠. 그러면서 뭐 둘이서 얘기할 때 보면 뭐 툭툭툭툭 등을 쳐가면서. 그러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야, 한국 같으면 정말 이건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등 툭툭 치는 거야, 아까 남자들끼리요. 그게 약간 그 힘겨루기 같은 거 있지 그 않아요? 있죠. 있죠. 여기서도 아무리 그거 해도 이렇게 네.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얘기하는 거 네네. 자체는 예. 그게 무슨 뭐 약간의 글쎄 친하다라는 느낌보다도 보다도 조금 이건 좀 해줘야 돼. 뭐 이 식의 어떤 좀 강요를 한다는 느낌이 좀 예. 드는데 네. 뭐 트럼프가 그걸 또 참고 또 그냥 그걸 또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는 보통 때 같으면 저 사람이 좀 뭔가 좀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상이라도 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약간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악수할 때 혹시 손을 꽉 쥐진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네. 그러나 저나 캐런 베스 LA 시장도 이제 만났는데 베스 시장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베스 시장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화해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방서에서 가진 브리핑에 뉴섬 주지사는 초대받지 못했고요. 캐런 베스 LA 시장 그리고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이 그 브리핑에 참석했는데요. 소방서 브리핑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옆에 그 눈에 띄는 자리에 앉은 베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 LA에 와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요. 그러면서 LA가 재건 노력을 천천히 진행할 것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는 반박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재건을 서두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스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야단 많이 맞았다고 앞서 광고 나갈 때 그러니까 앵커님이 뭐,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18개월 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건 말이 안 된다.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다구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고.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너는 LA시의 대통령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네가 당신이 빨리 이걸 이제 결정을 줘야지. 지금 피해자들하고 내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18개월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렇죠. 나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빨리 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또 캐런 베스 시장은 또 계속해서 18개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빨리 해보도록 하죠. 이랬으면 그냥 그렇죠. 쉽게 끝났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약간 좀 혼이 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걸 우리 보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속이 좀 후련해지는데요. 네. 네. 자, 그리고 베스 시장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산불 피해만 생각한 게 아니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원은 산불 피해 지역을 재건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 앞으로 다가올 여러 중요하고 또 자원이 많이 필요한 이벤트들을 대비하는 데도 필요하겠는데요. 네. LA가 2026년에 월드컵, 2027년에 슈퍼볼, 그리고 2028년에 그 올림픽을 개최하니까요. 네. 이에 백악 간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고 또 연방 자금이 LA시 금고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부분이 이런 베스 시장의 정치적 나레이티브를 바꿀 수 있게 할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날 이 이튼 산불이 난 이 알타다나 지역이나 패사디나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섭섭해왔다는 그런 이제 이 맞아요. 보도는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팰리세이드만 갔느냐. 그래서 사실은 팰리세이드 쪽이 조금 이 부유층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공화당 지지 세력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지지표가. 이런 것도 네, 있겠네요. 민주당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지금 제 추측입니다만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출신의 이 연방 하원 의원이라든지 또 캐서린 바거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지금 나와서 뭐 같이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 쪽이 많다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푸시를 많이 하는 듯한 그런 이제 회의가 아니었나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지만은 어쨌든 잘 왔다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지금 미국이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이 증권시장은 뭐 지금 폭락세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바로 이 중국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이 저비용으로 미국의 챗 GPT에 필적하는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아주 이게 탑뉴스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딥시크가 어떤 회사입니까? 네, 오늘 경제 매체나 아니면 주요 언론들 경제면 탑에는 딥시크라는 회사의 이름이 계속해서 일제히 나오고 있는데요. 딥시크는 헤지펀드 매니저 량웡펀이 2023년 7월 17일에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아하. 지난해 2023년 7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이 갑자기 이렇게 경제면을 장식하는 건 딥시크가 개발한 챗봇이 미국 AI 업체가 개발한 것보다 더 우수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와 함께 미 증시를 뒤흔드는 데 따른 것인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는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 확인해 봤을 때 전 거래일보다 665포인트 3.34%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폭락이죠, 폭락. 네, 픽테크 종목들은 더더욱 폭락이 심했는데요. 우리가 AI 챗봇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챗 GPT잖아요. 네. 그런데 딥시크의 이 AI 어시스턴트 앱이 챗 GPT를 제치고 미국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에 올라갔습니다. 오, 네.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오픈 AI의 챗 GPT를 2위로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선 건데요. 3위 같은 경우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4위는 트레드, 5위 테무 순입니다. 근데 이렇게 딥시크가 다운로드 1위에 오른 건 지난 20일 딥시크가 추론 AI 모델인 딥시크 R1 시리즈를 출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네. 이 딥시크가 최근에 선보인 챗봇 생산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또 접근하기 쉬운 오픈소스로 구축이 돼 있어서 미국의 기술 기업의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라는 우려가 확 떠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딥시크가 오픈 AI와 구글 등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보다 첨단 칩을 훨씬 적게 사용하면서도 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챗봇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개발한 챗봇 딥시크 V3가 일부 평가에선 오픈 AI 그리고 구글의 챗봇을 넘어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가 최근 선보인 추론 AI 모델이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작년 9월에 출시한 모델보다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네.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딥시크 모델이 2024년 지난해 미국 수학 경시대회 벤치마크 테스트에서요. 정답률 79.8%를 기록했다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오픈 AI 같은 정답률은 79.2%였습니다. 거기보다 앞섰네. 네, 0.6%포인트 차이로 딥시크 모델이 오히려 더 앞서 나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것을 개발하는 데 들은 비용이 그렇게 쌌다면서요. 맞습니다. 딥시크에서 챗봇 생산을 위해 들인 비용이 557만 6천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메타가 최신 AI 모델에 투입한 비용에 불과 10분의 1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칩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적다면서요. 네, 오픈 AI 같은 미국의 AI 업체들은 최대 16,000개 이상의 전용 칩이 필요한 슈퍼컴퓨터로 챗봇을 훈련시킨다 하는데 예. 근데 이에 반해서 딥시크는 약 2,000개의 칩만 사용을 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이 AI 전용 칩 수출을 제한하니까 좀 더 적은 칩 양으로도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딥시크 충격이 미국 기술 산업 우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는데요. 네? 이게 오늘 이렇게 증권시장이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 중국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이것 금지시켜. 뭐 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모르죠. 저는 챗 GPT 무료로 오픈한다고 했을 때요. 네. 그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무료로 한번 써볼까 했는데 자꾸만 그 월 계정 해가지고 돈 내라고만 자꾸 안 나가 떠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요. 그냥 날려버렸어요. 네, 오늘 중으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가 또 SNS가 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합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새로운 부정맥 진단 기구가 나왔다 해서 이걸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 부정맥이라는 게 우선 뭐죠? 우선 심장이 뭐 빨리 뛰고 늦게 뛰고 뭐 불규칙적으로 뛰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부정맥이란 건 이제 맥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그 큰 진단명이 되겠고요. 네. 어떤 분들은 가슴이 빨리 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심장이 좀 느리게 뛰는 분들도 있고요. 어허. 또 어떤 분들은 심장이 한 번씩 건너뛰거나, 심장이 한 번씩 더 뛰거나, 또 맥박이 불규칙하다. 이 맥박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모든 증상들을 저희가 다 합해서 부정맥이란 진단명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하. 박사님, 그 우리가요 달리기도 빨리 잘 뛰는 사람이 있고 느리게 뛸 수밖에 없는 속도가 늦는 사람도 있고 이 운동을 잘하면 저 운동을 못하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심장도 막 빨리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느리게 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심장은 이제 정상적인 맥박은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1분에. 네. 어떤 분들은 분당 90회, 95회 정도로 계속 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60회, 65회 정도로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허. 근데 맥박은 6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이기 때문에 60에서 100 사이로만 뛰시면 맥박은 저희가 정상인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맥박이 60 이하로 뛰거나 아니면 100회 이상으로 뛸 때, 그럴 때는 이제 부정맥을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저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것들이 그런 거를 좀 진단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 요긴하게 쓸 수 있다 해서 그런 저 시계들을 사서 끼는 분들이 차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정맥 이거 진단을 위해서. 네네. 요즘에 이제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기능이 좋아져서요. 네. 실제로 뭐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를 사줬다 그래서 그걸 차고 주기적으로 심장을 검사하셔서 저한테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건 굉장히 그 부정맥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한 4, 5년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애플 하트 스터디라는 그런 큰 연구를 진행한 게 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애플 와치를 차고 있다가 애플 와치에서 이제 심전도를 그 심장이 뛰는 거를 모니터링을 하다가 만약에 심방세동에 그런 심방세동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그 애플 와치에서 자동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연구자들이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키트를 환자들한테 보내줘서 그거를 환자들이 착용을 해서 실제 부정맥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한 그런 연구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정맥이 있다고 진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터디 이후로 이제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심방세동을 검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정맥이 아주 위험한 겁니까? 그렇게? 부정맥이라는 그 진단명 아래에는 한 20가지 넘는 종류의 부정맥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방세동도 있고, 심방조동도 있고, 뭐 심실빈맥, 심실상성 빈맥, 조기수축 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런 안 좋은 부정맥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부정맥은 목숨을 잃기보다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증상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맥이 위험한 건가 아니 위험한 건가는 그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그 앞서 그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얘기해 주셨는데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이외에 휴대용으로 쓸 수 있는 심전도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네네. 최근에 이제 이런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요. 예. 제가 실제로 몇 개를 구입을 해서 써봤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부정맥을 진단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 보시고 저희가 심전도라는 걸 하거든요. 왜 의사 선생님 보시면 이렇게 팔다리에 전극을 붙여서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를 측정하는 이렇게 빨간 종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심전도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부정맥이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어떤 부정맥에 따라서는
24시간 계속 부정맥이 있는 그런 부정맥도 있고 어허. 또 하루에 한두 번만 부정맥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가슴이 두근거린다. 근데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가면 볼 당시에는 또 괜찮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기 때문에 음. 그때는 심전도를 하건 무슨 검사를 하건 이게 픽업이 안 되거든요. 아하. 예, 그러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심전도 패치라 그래서 네. 왼쪽 가슴 위에 한 15에서 20cm 정도 되는 조그만 파스 같은 거 저희가 붙여드리거든요. 아하.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장치가 맥박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데 아하. 이것도 제한이 있는 게 맥시멈 2주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분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거를 두세 번 해도 이제 검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휴대용 심전도 기계를 제가 구입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참고로 이 휴대용 심전도 기계는 약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팔고요. 또 뭐 아마존 같은 이런 업체에서도 다 배달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데서 오더를 하셔서 구입을 하셔서 잘 지내시다가 가슴이 두근거릴 때 이 기계를 통해서 심전도를 자기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한 거를 또 세이브할 수가 있거든요. 저장. 네네네.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저희한테 가져다 주시면 그거가 진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심방 세동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뭐 두근거리다 말다 이런 증상이 많아서 이게 정말 심방 세동인지 아니면 내가 긴장해서 그러는 건지 알아보실 때도 이런 휴대용 심전도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아. 그 박사님 여성분들은요. 그 갱년기 증세가 오면 막 심장이 뛰고 얼굴도 달아오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 네. 갱년기가 오셔서 얼굴이 좀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근데 이게 갱년기 증상인지 아니면 부정맥 증상인지 모를 때는 네. 집에서 이런 휴대용 심전도 같은 걸 하나 구매하셔서 이거를 가지고 심전도를 찍어서 그걸 저장하신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볼 때 그거 보여주시면 저희 간단히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맥박이 70회이고 정상적인 맥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맥박이 120회여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기 때문에 부정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쉽게 저희가 간별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 휴대용 그 심전도 측정기가 그게 정말 정확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심전도는 굉장히 정확하고요. 다만 이 심전도를 하실 때 움직이시면 몸의 움직임까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하게 되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네, 조용한 환경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 30초 정도 심전도를 측정을 하면 굉장히 정확하고요. 또 한 번만 해서는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가슴이 두근거릴 때 여러 번 하셔서 한 10번 정도 하신 거를 저장을 해서 저희한테 보여주면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진단할 수가 있어요. 하긴 그래요. 우리가 저 병원에 가서 말입니다. 의사분들이 간호사분들이 이제 이 뭐 가슴에다가 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뭘 붙여가지고 심전도 측정을 해주신다 그러는데 기껏 해봐야 뭐 10초, 20초 하고로 끝나면서 아예 뭐 이상 없어요. 이럴 때마다 아니 이렇게 재는 게 이게 정확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좀 이상을 느낄 때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직접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거고요. 혈압 기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비싸요? 뭐 약국이나 의료기기 파는 업체 같은 데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 업체에서 주문할 수도 있고. 얼마나 가격은 가격은 저렴한 거는 한 70불, 80불 정도부터요. 조금 비싼 거는 한 150불, 170불까지 정도 되거든요. 네, 다양한 기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가격에 따라 성능의 차이도 있으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비싼 게 더 정확하고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는데요, 박사님. 제가 여러 가지를 사서 비교를 해본 건 아니라서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저렴한 걸 사서 했었거든요. 70불, 80불짜리. 네. 그랬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격에 관계없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의외로 주위에 부정맥이라는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의외로. 네. 아하. 그러면은 부정맥을 예방을 하거나 조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부정맥이 늘어나는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심장도 그만큼 오랫동안 이제 맥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심장도 생각을 늙어서 하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심장이 늙어지지만 건강하게 심장을 관리하는 방법은 이제 만성 질환을 좀 조심하시고요. 고혈압, 네. 당뇨,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은 컨트롤을 잘해서 그런 만성 질환이 네. 심장에 무리를 주는 걸 좀 예방하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했습니다.